탄핵과 비상계엄이 내란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내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반 국민도 폭동에 참여함으로써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고위공직자도 자신이 지닌 권력을 이용하여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게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적어놓은 게 있겠죠. 내란과 탄핵 소추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파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국회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죠. 하지만 그냥 주진 않겠죠. 제1항의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 까다롭죠.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으니까 파면 조건 또한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그렇죠.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 파면하면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죠. 그리고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 큰 처벌을 받기도 했죠. 감방까지 가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뒤로 어떤가요? 그전에는 탄핵은 금기시 됐죠. 실상 어지간하면 아무리 권력 투쟁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탄핵을까지 동원하진 거의 않았죠. 거의 안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래요. 반대자들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끝남으로 인해서 그 뒤로부터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이 남발되고 있는 거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행정부에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만 뭐랄까요, 입법부에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래요, 권한을 부여하진 않겠죠. 또 그에 맞서서 꼭 견제를 떠나서 국회에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행정부에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겠죠.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그래요.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래요. 꼭 전지사변 때 당연히 이제 비상계엄 계엄을 선포가 되는데 꼭 그일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또 공공 안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다 말이죠. 그 경우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죠. 그래요.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두 가지 계엄이 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 직접시 국회에 통과해야 한다. 국회가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요. 이 두 권한은 상대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렇죠.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들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죠. 막강한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 계엄 군사를 동원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요.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어났죠. 막강한 권한이죠. 그러하기에 이 권한이 행사되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이유로 발동 조건 역시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당연한 말이고 즉 국가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발동하지 말라는 말이다. 즉 사적으로 발동해서도 안 되고 중대한 일이 아니면 발동해서도 안 된다. 당연하겠죠. 더더구나 남발은 안 된다. 그래요. 따라서 사적 목적으로 발동하거나 중대한 일도 아닌데 발동하거나 남발하게 되면 내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누구나 내란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 정부나 국회도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장 강력한 두 수단을 동원해서. 그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나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가 되어 20번이 넘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남발로 인해 탄핵이 일상화되어 국민들이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내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탄핵은 어떤가요? 어느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죠. 마구 행사해도 되는 것처럼. 이 시점에 와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탄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비참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잘 잊죠. 또 특히 다른 나라 일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통령 탄핵에서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는 그래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독립한 나라인데 러시아와 가까웠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탄핵당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래요. 친러 즉 성향을 지닌 대통령이었죠. 그래요.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정부 시위 사태가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우선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비슷하죠. 박근혜 대통령 상태에도 반정부 시위가 있었죠. 흔히 촛불 시위가 있었죠. 오후 긴급 표결을 통해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했다. 실각한 야누코비치는 22일 오전 수도 키예프를 버리고 러시아와 인접한 동부 카르키프시로 피신했다. 그래요. 탄핵을 했어요. 그럼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내전이 있었죠. 내전. 대통령 지지파와 친러파 또 대통령 반대파와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을 흔히 말해서 돈바스 전쟁이라고 하죠. 내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대통령 지지자들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전이 있었고
도네크주와 루안스크주가 독립을 선언하죠. 그 내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탄핵은 엄밀히 얘기해서 이렇게 내전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랬죠. 한국은 다른가 이 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큰 후유증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말 나타나지 않았느냐? 또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는 역사에서 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빨갱이와 빨갱이 따라지들이 많아졌어요. 좋게 말하면 좌파 인사들이라고 하겠죠. 원래 집회 시위는 주로 좌파 인사들이 일으켰죠. 태극기 집회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파 인사들이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일으킨 적은 찾아보기 힘들죠. 거의 사례가 없죠. 그 전까지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대통령 탄핵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우파 인사들도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까지는 안 갔죠. 아직까지는. 그래요. 탄핵의 위험성을 잘 봤어요. 그것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탄핵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성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봤죠. 사적으로 발동해서도 안 되고 중단일이 아니면 발동해서도 안 된다. 더더욱 남발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이라도 사적으로 발동하거나 중단일이 아닌데 발동했다. 당연히 내란이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한국의 과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남발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을 사적 목적으로 발동하거나 중단이 아닌데도 발동을 하면 내란인데 20번이 넘게 내란을 일으킨 셈이죠. 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란이 일어나면 죽을 수 있죠.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20번이 넘게 함부로 일으켰다. 당연히 모조리 다 죽여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어떤가요? 강제로 친러 세력을 몰아내니까 대통령을 몰아내니까 러시아는 또 어떤가요? 도우려 하겠죠. 친러 세력을. 극기하는 전쟁까지 일어난 거죠. 최근에 2년 전부터. 만약에 그냥 선거로 그냥 왔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친러 세력이 권력을 잡기도 하고 또 반대파가 권력을 잡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근데 강제로 해버리니까 내전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전쟁까지로 번진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죠. 현재도. 그러면 이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연계지어 보자.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절대 다수당이 된 국회가 내란을 일으키면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기업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을 해제해야 되니까 국회가 내란을 일으키면 속수무책으로 보이잖아요. 77조만 보면. 왜냐하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만일 적국이 쳐들어왔는데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면 같은 민족이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하자고 국회가 요구하면 들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한반도에 어떤가요? 한국과 북한이 있죠.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해제를 요구해요. 그냥 항복하자고 해요. 이 조항만 보면 항복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그렇죠. 국가의 독립, 또 혹은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해치는 일을 국회가 벌인다. 그럼 국가 원수로서의 그래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탄핵은 어떤가요? 여기서 어디에서 속하나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전쟁까지 이어지죠. 국가 간에. 예전도 있었고 국가 간에 전쟁도 있었죠. 진행 중이죠.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행하고 있는 탄핵은 국가 비상사태에 속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0번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죠. 국회라고 하여 내란을 일으켰을 때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죠. 국회가 내란을 일으켰을 때 누가 잠재울 권한이 있겠는가? 당연히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다. 그렇죠. 국가 원수가 제일 책임이 있겠죠. 국민들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무력화되면 내란을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또 주단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내란을 지금 20번 넘게 일으키고 있으니까. 즉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비상계엄을 동시에 발동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요. 당연하죠. 국회가 내란을 일으켰다.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탄핵을 남발하여 내란을 일으켰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잠재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요. 우크라이나에서 내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탄핵은 국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말이죠.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니까 어떤가요? 또 탄핵을 찬성하는 파, 반대하는 파 이렇게 부딪히죠. 아직까지 전쟁은 까지 안 일어났죠. 왜 전쟁 안 하나요? 하면 되지. 당연히 이제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쪽이 악당들이겠지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함부로 일으키는 탄핵, 함부로 일으키는 비상계엄은 뭔가요? 그 지옥문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번 문을 열었다. 탄핵의 문을 열었다. 성공했다.
닫아야 되겠죠. 닫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쉽게 쟁취하기 위해서 탄핵을 통해서 권력을 쉽게 잡은 적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 그래요. 그 맛을 못 잊고 있는 거죠. 그 미치광이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요. 실상 한국 국민들 중에서는 미치광이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지지를 받는 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의 문을 열었으면 탄핵의 문을 닫을 생각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어땠나요? 그런 경우 잘 없는데 탄핵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사실상 또 그것을 따르는 국민들이 있었어요. 미치광이들이죠. 대표적인 게 뭔가요? 정의구현사재단이죠. 뭐 한 1년, 대통령 취임 1년 정도 됐나? 그때부터 정의구현사재단이 나서서 대통령 하지도 않았는데 몰아내야 된다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돌아다녔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또 당연히 이제 이렇게 탄핵을 통해서 내란을 야기하니까 또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이 또 모이겠죠. 아직까지 내전까지로는 안 번졌죠. 그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탄핵을 통해서 20번 넘게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내란에 참여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교화하면 좋죠. 근데 거기까지 나올 정도면 쉽게 교화는 안 되겠죠. 그래요. 비상계엄이라. 이왕 일으킬 거면 정치인들이나 내란 일으키고자 하는 이들이 한 군데 모였을 때 일망타진하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이고. 근데 실상 누구나 뭐 손에 피 묻히긴 싫죠. 뭐 군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글쎄, 뭐 이거를 쓴 이익에 맡기면, 글쎄요. 모조리 뭐 다 죽여줄 수도 있겠죠. 그냥 혼자서. 뭐 많은 국민들 손에 피를 묻힐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이런 자들. 내란에 동참하는 이들.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이들.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총알이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총으로 쏘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교화할 수가 없잖아요. 뭐 교화할 이들, 일반 시민들 한번 교화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반 국민들은. 물론 20번씩이나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자들은 그냥 죽여도 상관없겠죠. 총알은 아깝고. 그런 자들은 망치로 때려 죽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총알로 쏘면 너무 고통이 죽음이 순식간에 오니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패야 되겠죠. 몽둥이로 패서 교화의 여지가 보이면 그래요. 교화하고 교화 여지가 안 보인다. 그럼 역시 망치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또 이런 일을 보니까 2017년도에
시를 하나 지었죠. 아이꽃 리슨2라고. 오연에 촛불이 나오죠. 밤길 시체 손길 억센데 촛불은 바람에 위태롭구나. 피눈물 생명 빨아들고는 삐친 양. 촛불을 움켜쥐고 휘죽휘죽 웃으며 피 흐르는 누런 이빨 드러내는구나.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 떠오르기도 하고 정의구현사실당 같은 빨갱이 단체가 떠오르기도 하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